회사에서는 이제 다 싫어하시겠지만 칼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먹을 필요가 없다. 그거 단독으로 뼈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뼈가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니까 막 각종 뭐를 사다 주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저도 한 2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그걸 해놨는데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뼈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칼슘은 꼭 약재로가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유제품을 좀 덜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 중년, 노년 이후에는 고지혈증도 많아서 저는 저지방 우유 그다음에 요거트가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그릭 요거트가 사실 당분이 적고 단백질, 칼슘, 유산균 이게 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릭 요거트를 조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유제품 종류를 조금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사실 음식으로는 좀 어려워서 보조제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는데 이게 저희가 한 20여 년 전에는 비타민 D를 잘 몰랐고 너무 전 국민이 다 낮다 보니까 저희가 비타민 D가 낮은 게 문제예요 계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보조제 시장도 엄청 발달이 돼서 비타민 D는 정말 각종 제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약, 물약, 가루약, 주사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가 나와서 매일 먹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고용량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굉장히 다양하게 맞을 수가 있어서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낮았던 군에서는 좀 고용량 주사를 한 번 놓으면 좋은데 이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우리가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우리 지방세포에 고스란히 쌓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거나 주사를 자주 맞아버리면 그 지방세포에 쌓인 것 때문에 몸 안으로 흘러나오면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았던 분이 또 너무 높은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농도를 재가면서 주사를 맞는 건 괜찮은데 검사 없이 그냥 무작정 블라인드로 맞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용량도 보통 저희가 하루에 1000 IU 정도를 드립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그런데 2000, 5000, 10,000 이렇게 된 경구용 제제를 막 1년 이상 먹게 되면 저한테 오셨을 때는 비타민 D 농도가 한 30 정도면 저희가 목표치에 도달한 건데 참고로 본인이 한 15 정도 됐으니까 낮아서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저한테 오는 경우에 100 이상 되는 경우는 저는 얼른 그거 끊는 거에 바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나가거나 돌이 생기거나 고칼슘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비타민 D가 낮은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높은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근육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좀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섭취가 없이 운동만 하면 또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역시 운동이고요. 운동은 좋아하시는 거 뭐든지 좋은데 등산하고 걷기로만 해결하는 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워서 실제 근육을 키우려면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균형 감각. 그래서 참 그 태극권이라고 왜 중국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선도도 그렇고요. 그게 잘 보면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이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동작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치매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부터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조금 홍보를 하자면 저희 대한골대사학회의 유튜브 사이트에 가시면 있나요, 영상이? 구독, 좋아요 저희도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운동 동영상을 최근에 여러 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70대 중반의 어르신과 운동 전문가가 같이 해서 집에서 짧게지만 매일매일 하시면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도 총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비타민과 여러 가지 보조제에 대한
환상은 깨진 상태입니다. 의료계도 보조제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 30년 전부터 임상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비타민 뭐 C, E 하여튼 뭐 오메가 3부터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명한 차이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아직도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특정 영양 요소가 부족할 때 병이 오는 거는 확실해요. 그분들한테 그걸 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먹으면 좋을까? 근데 정상적인 식사와 잘 사는 곳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오버 플러스 했을 때 더 좋은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먹는 것도 적어지고 좀 입도 짧아지니까 그럴 때 약간의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특정 성분이 뭐에 좋으니까 바짝 많이 드세요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근데 특히 이 골다공증에 대한 보조제 시장이 좀 많아지면서 무슨 나노칼슘 뭐가 좋다 하지만 칼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먹을 필요가 없다. 칼슘은 좀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칼슘은 자기한테 맞는 제형을 좀 찾으시면 되고 또 칼슘 먹으면 또 뭐 심혈관에 안 좋다고 그래서 절대 안 먹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북미 국가는 워낙 유제품이 많아서 칼슘 섭취가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보조제도 또 양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는 칼슘 섭취에 따라서 뭐 심혈관계 석회화가 많다 했지만 우리나라는 칼슘 섭취가 이미 낮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 시기들에서 칼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강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약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용량이 또 고용량일수록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농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고용량을 했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내 농도를 알고 먹어야 된다. 그 외에 제가 상품명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각종 뭐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를 뼈약이라고 하시는데 뼈에 직접적으로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단독으로 뼈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비싼 거는 다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소들이 다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사실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단독 제형만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한테 좋은 음식 정도들을 그 정도에서 끝나도 된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음식에 없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별도로 먹을 수는 있다. 딱 그 정도가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다 싫어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과장돼서 광고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꿀팁인데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하시기보다는 젊은 우리 자녀분들이 사서 갔다. 왜냐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뼈가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니까 막 각종 뭐를 사다 주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운동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해서 손잡고 걸으시는 거. 그다음에 또 병원에 제대로 가서 치료하시는 거.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쇠약해지시면 병원 자체에 오시는 걸 못 합니다.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난 못 가 이렇게 되니까 병원 방문을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들, 또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주사를 잘 맞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뭐 보조제 살 돈으로 한 번 더 부모님을 만나서 모시고 병원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피해야 될 생활 습관, 골다공증 환자에게 안 좋은 이런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부러지는 게 어디 나가서 부러지실 것 같죠? 아닙니다. 거의 8, 90%는 집에서 부러지십니다. 어디서? 화장실 아니면 부엌 아니면 현관입니다. 그 다음 문턱이라든지 우리 뭐 애기들 키울 때는 막 다 붙여놓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는데 카페트도 러그라든지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문턱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부엌에 물기, 그러니까 뭐 이런 매트도 깔아주셔야 되고, 그런 데서 화장실 급하게 가시다가, 또 침대에서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화장실이 또 참지 못하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대도 사실 조금 더 낮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전막이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되게 잘 부러지신다. 그래서 뼈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도 확 넘어지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점과 낙상이 됐을 때 이런 그 바닥이라든지 벽이 조금
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욕탕도 왜 옛날에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 왜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이렇게 고무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도 되게 밉죠. 미운데 그런 거 해드려야 되고 욕조를 사용하면 그 밑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꺼끌꺼끌한 거 해놓으셔야 되고 욕조 옆에 이 손잡이, 그다음에 화장실 옆에 손잡이 다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그걸 해놨는데 그걸 잡고 젊은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좀 아, 살펴봐야겠네요. 하나만 더. 네. 네. 화분을 또 끙 들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엄마 내가 갔을 때 같이 해. 물 줄 때도 가볍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쌀 막 5kg, 10kg짜리 또 본인이 들고 그러니까 장 볼 때 무조건 배달시키기 그다음에 내가 안 되면 누구 불러다 옮기기 요것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아니면 이제 완경을 앞두신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목소리가 되게 커져서 저희 감독님이 좀 다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심한 분들이 잘 치료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T점수 하나에 막 뭐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지금부터 잘 치료하고 조심하라는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사들도 좀 믿어주셔야 되고 의사들이 이제 최선과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면 잘 따라와 주시면서 그러나 약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서로 불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조금만 이상해도 와서 이제 막 어디 가게 와서 따지듯이 따지시고 또 의사들도 또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내가 말을 줄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먼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최선의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믿어주고 상의하고 좀 그러면서 간다면 좀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